언제까지 이럴 거야? 이렇게 붙잡아두면 뭐가 달라지나? 나도 이제 지쳤어. 제구의 차가운 목소리가 혼수 상태인 영숙의 귀에 들려왔어요. 제발 빨리 끝내줘. 그래야 다 편해져. 영숙은 몸을 움직일 수도 소리를 낼 수도 없었지만 모든 걸 듣고 있었어요. 40년 가까이 함께 산 남편이 자신의 죽음을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구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야. 제구의 목소리가 갑자기 다정해졌습니다. 영숙은 모든 신경을 집중해서 들었어요. 응, 걱정 마. 이제 곧 자유야. 조금만 더 기다려. 곧 우리 정식으로 살 수 있어. 영숙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제구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 한적한 골목길에 자리 잡은 작은 찻집 향기로운 시간의 문이 조용히 열립니다. 김영숙은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 정성스럽게 차를 우려내고 있었습니다. 손끝에서 피어나는 따뜻한 김과 함께 은은한 차향이 가게 안을 가득 채웠죠. 어머, 영숙 씨 벌써 문 열었네요. 단골 할머니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오십니다. 영숙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평소 자리인 창가 테이블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님. 오늘도 보이차로 드릴까요? 그럼요, 그럼요. 영숙 씨 손맛이 제일이에요. 영숙은 정성스럽게 차를 따라드리며 할머니의 안부를 묻고 날씨 이야기며 동네 소식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런 정겨운 시간들이 영숙에게는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죠. 50대 중반부터 시작한 이 작은 찻집은 이제 영숙의 전부나 다름없었습니다. 오전 시간이 지나고 점심때가 되자 영숙은 슬쩍 시계를 바라봅니다. 남편 박재구가 퇴직하고 나서부터 점심은 함께 먹자고 약속했는데 벌써 1시가 다 되어 가는군요. 또 늦으시네. 영숙은 작은 한숨을 내쉬며 혼자 간단히 김밥으로 점심을 때웁니다. 결혼한 지 4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언제부터인가 재구와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퇴직 전에는 바쁘다는 핑계라도 있었지만 이제는 무엇이 그렇게 바쁜 것인지 영숙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후 3시쯤 영숙의 단골 중 한 분인 최동수 씨가 들어왔습니다. 전직 은행 지점장 출신으로 이 동네에서도 꽤 인망이 있는 분이죠. 영숙 씨, 요즘 재구 씨 어떻게 지내세요? 네, 우리 남편이 요즘 바쁘다고 하네요. 동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평소처럼 녹차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영숙은 정성스럽게 차를 우리며 동수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동수는 언제나 영숙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온 영숙. 거실에는 재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던 영숙은 현관문 소리를 들었어요. 여보 왔어요? 응, 고생했어. 재구는 피곤한 듯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영숙은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상을 식탁에 놓고 재구를 불렀어요. 자, 밥 먹어요. 하지만 재구는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대충 대답했습니다. 응, 알았어. 좀 이따 먹을게. 영숙은 혼자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재구를 바라보며 함께 먹자고 말하고 싶었지만 요즘 재구의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아서 선뜻 말을 걸기가 어려웠어요. 가족은 같이 밥 먹는 건데 영숙은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재구는 여전히 휴대폰에만 집중하고 있었고 영숙의 말은
들리지 않는 듯 했어요. 밤이 깊어가도 재구는 휴대폰을 놓지 않았습니다. 가끔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는 모습이 보였지만 영숙은 묻지 않았어요. 부부라고 해서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침실에 들어가 잠자리를 준비하던 영숙. 재구도 뒤따라 들어왔지만 여전히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이불을 덮으며 재구에게 말했어요. 내일은 함께 점심 먹어요. 응, 그래. 재구의 대답은 성이 없었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재구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함께 보내는 시간도 거의 없다시피 했거든요. 새벽녘 영숙은 재구의 휴대폰 소리에 잠깐 깼습니다. 재구는 조심스럽게 침실을 나가며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어요. 영숙은 궁금했지만 일부러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죠. 다음 날 아침 영숙은 다시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일상이 시작되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겉으로는 평화로운 노년의 일상이었지만 부부 사이의 미묘한 변화를 영숙은 조금씩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평소처럼 찻집에서 손님들을 맡고 있었어요. 오늘은 유독 단골 할머니들이 많이 오셔서 가게 안이 북적거렸습니다. 영숙 씨, 우리 손자가 말이에요. 할머니들의 정겨운 수다 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영숙은 평소처럼 차를 우리며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가 되어 가게 문을 닫고 영숙은 장을 보러 시장에 갔습니다. 재구가 좋아하는 고등어를 사서 저녁을 준비하려고 했어요. 요즘 재구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지만 그래도 정성스럽게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시장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영숙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파란불이 켜지자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길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왼쪽에서 빨간불을 무시하고 달려오는 트럭이 보였습니다. 영숙은 깜짝 놀라 피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큰 충격과 함께 영숙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영숙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목소리들을 들을 수 있었어요. 몸을 움직이려 해도 움직여지지 않았고 눈을 뜨려 해도 뜨여지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치셨습니다. 언제 의식을 되찾으실지 확신할 수 없어요. 의사의 목소리였어요. 영숙은 자신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엄마, 딸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아들과 딸이 병원에 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의식은 있었지만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었어요. 마치 자신의 몸에 갇힌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가족들의 목소리는 들렸지만 자신은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병실에 재구만 남아있을 때였습니다. 영숙은 재구가 자신 곁에 앉는 소리를 들었어요. 영숙아. 재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영숙이 기대했던 따뜻함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언제까지 이럴 거야? 이렇게 붙잡아두면 뭐가 달라지나? 나도 이제 지쳤어. 제발 빨리 끝내줘. 그래야 다 편해져. 영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재구가 자신의 죽음을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40년 가까이 함께 산 남편이 자신이 죽기를 원하고 있다니.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재구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야. 재구의 목소리가 갑자기 다정해졌습니다. 영숙은 모든 신경을 집중해서 들었어요. 응, 걱정 마. 이제 곧 자유야.
조금만 더 기다려. 곧 우리 정식으로 살 수 있어. 영숙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재구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미정아, 나도 너만큼 간절해. 이 모든 게 끝나면 우리 새로 시작하자. 미정. 영숙은 그 이름을 들은 순간 깨달았어요. 자신의 젊은 시절 절친이었던 윤미정이었습니다. 대학 때 함께 웃고 울었던 친구, 결혼 후에는 연락이 끊어졌던 그 친구가 자신의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식물인간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대. 그럼 더 쉬워지는 거 아니야? 자연스럽게 정리할 수 있을 테니까. 재구의 차가운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아니야, 걱정하지 마. 애들도 이해할 거야. 엄마가 이런 상태로 사는 것보다는 그게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설득할 수 있어. 영숙은 분노와 절망감이 치솟았어요. 하지만 몸을 움직일 수도 소리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듣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 조금만 더 기다리자. 곧 우리만의 시간이 올 거야. 통화를 마친 재구는 다시 영숙 곁으로 왔어요. 영숙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게 최선이야. 너도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재구는 영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없었어요. 오히려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어둠 속에서 혼자 있었어요. 몸은 움직일 수 없었지만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재구의 배신, 미정의 배신,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바라는 차가운 현실. 하지만 영숙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했고 그들의 계획을 막아야 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라고 믿었어요. 며칠이 더 지나고 영숙은 조금씩 의식이 또렷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 눈을 뜰 수는 없었지만 주변 상황을 더 선명하게 파악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영숙은 결심했습니다. 재구와 미정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면 자신도 그들을 속일 수 있다고 말이죠. 이제부터는 영숙만의 게임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영숙은 그동안 조금씩 몸의 감각을 되찾고 있었어요.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눈꺼풀도 살짝 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일부러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의사가 병실에 들어와 재구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뚜렷한 의식 회복의 징후는 보이지 않네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럴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신가요? 재구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오히려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언제든 기적적인 회복이 가능하니까요. 의사가 나간 후 재구는 다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미정아, 의사 말로는 당분간 이 상태가 계속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계획대로 진행해도 될 것 같은데. 영숙은 가슴이 뛰었어요. 그들이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지 더 자세히 알아야 했습니다. 응, 알았어. 이번 주말에 만나자. 서류 정리하는 것도 얘기해야 하고. 서류 정리라는 말에 영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혹시 자신 몰래 재산 정리를 하려는 건 아닐까요? 며칠 후 영숙은 기적처럼 의식을 되찾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손가락을 살짝 움직이고 눈을 천천히 떴어요. 어디? 여기가. 영숙은 일부러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간호사가 재빨리 달려와서 의사를 불렀어요.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여기는 병원이에요. 재구와 아이들이 급히 병실로 달려왔습니다. 재구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어요. 여보, 나 알아봐? 당신은 누구세요?
영숙은 일부러 기억을 잃은 척했습니다. 재구의 얼굴이 순간 밝아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의사가 여러 검사를 했습니다. 영숙은 기억상실증 환자처럼 행동했어요. 가족들의 이름도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아직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 기억상실 증상이 있는 것 같네요.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회복될 겁니다. 의사의 설명을 들은 재구는 오히려 안심하는 듯 보였어요. 일주일 후 영숙은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영숙은 계속 기억을 잃은 척했어요. 재구는 영숙을 돌보는 척하면서도 은근히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아직 아무것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괜찮아. 천천히 회복하면 돼. 재구는 다정하게 말했지만 영숙은 그 속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기억을 잃었다고 생각하니까 더 안심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 밤 재구가 서재에서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영숙은 몰래 문틈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재구는 여러 서류들을 꺼내놓고 검토하고 있었어요. 통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험 서류. 영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재구가 자신 몰래 재산 정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할 거야. 재구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정아, 서류 준비 다 됐어. 이제 진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그럼 우리 드디어. 응, 영숙이 기억을 못하니까 더 쉬워졌어.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거든. 영숙은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들이 자신을 완전히 바보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영숙은 찻집에 가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여보, 제가 뭔가 일을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아, 작은 찻집을 했었어. 하지만 지금은 문 닫은 상태야. 재구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영숙은 찻집을 보러 가자고 했어요. 찻집에 도착해서 영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가게 문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여보, 이게 뭐예요? 아, 그거. 내가 입원해 있는 동안 월세가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정리했어. 재구는 당황하며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알고 있었어요. 찻집 임대료는 1년치를 미리 냈었거든요. 그래도 들어가서 좀 봐도 될까요?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안 돼. 이제 남의 가게야. 재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혼자 와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오후 재구가 외출한 사이 영숙은 몰래 찻집으로 갔어요. 다행히 단골이었던 최동수 씨가 찻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동수 씨, 어머, 영숙 씨, 깨어나셨군요. 정말 다행이에요. 동수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동수 씨, 제 찻집이 어떻게 된 건지 아세요? 글쎄요, 재구 씨가 영숙 씨 입원 비용 때문에 급하게 정리했다고 하던데. 영숙은 이상했어요. 입원비는 보험으로 충분히 커버될 텐데 왜 찻집까지 정리했을까요? 동수 씨, 혹시 제가 부탁이 있는데 뭐든지 말씀하세요. 제 남편이 요즘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알아봐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서요. 동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알아보죠.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재구에게 들키지 않게 집안을 살펴보았어요. 서재 서랍을 열어보니 여러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믿을 수 없는 서류를 발견했어요. 재구와 윤미정의 혼인신고서였습니다. 그것도 이미 작성이 다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이게 뭐야? 영숙은 손이 떨렸습니다. 아직 자신이 살아있는데 벌써 재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자세히 살펴보니
서류에 조작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망 신고서까지 미리 준비해 놓은 것 같았어요. 이제 너희가 쳐놓은 덫을 내가 직접 걷어내겠다. 영숙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재구와 미정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면 이제부터는 영숙이 그들을 속일 차례였어요. 그날 밤 영숙은 잠든 척하며 재구의 움직임을 지켜보았습니다. 재구는 조심스럽게 일어나서 서재로 갔어요. 그리고 누군가와 긴 통화를 했습니다. 영숙은 이제 확신했어요. 재구와 미정이 자신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재구가 외출 준비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여보, 어디 가세요? 아, 병원에 가야 해. 내 퇴원 관련 서류 정리하러. 재구는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알고 있었어요. 분명 미정을 만나러 가는 거라는 것을 말이죠. 그럼 저도 같이 갈까요? 아니야, 당신은 아직 몸이 약하니까 집에서 쉬어. 재구는 서둘러 집을 나갔습니다. 영숙은 잠시 기다린 후 몰래 뒤를 쫓았어요. 다행히 재구는 영숙이 따라오는 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재구는 시내 한복판의 고급 호텔로 향했어요. 영숙은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보았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재구를 기다리고 있는 여자가 보였어요. 윤미정이었습니다. 대학 시절의 모습보다는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어요. 영숙은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한때는 가장 가까웠던 친구였는데 재구와 미정은 로비 소파에 앉아서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영숙은 가까이 가서 들을 수는 없었지만 두 사람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연인 같았거든요. 1시간 정도 지나자 두 사람이 호텔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로비에서 기다렸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영숙은 휴대폰으로 두 사람의 모습을 몰래 촬영했어요. 로비에서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는 장면,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는 모습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2시간 후 재구와 미정이 다시 로비로 내려왔어요. 이번에는 미정이 재구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재구는 그 봉투를 받아서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어요. 영숙은 재빨리 호텔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재구보다 먼저 도착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했거든요. 1시간 후 재구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고생하셨어요. 서류 정리 잘 됐나요? 응, 잘 됐어. 재구는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영숙은 재구가 가져온 봉투가 궁금했습니다. 그날 밤 재구가 샤워하는 사이 영숙은 재구의 재킷을 뒤져보았어요. 안주머니에서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현금과 함께 어떤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서류를 보고 영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 명의의 예금 통장 해지 신청서였어요. 그것도 이미 위조된 자신의 서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영숙은 분노가 치솟았어요. 재구와 미정이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려고 하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후 영숙은 최동수에게 연락했어요. 동수 씨,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어디서 만날까요? 영숙은 동수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동수 씨, 제가 부탁드린 일은 어떻게 됐나요? 동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영숙 씨,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괜찮아요. 말씀해 주세요. 재구 씨가 요즘 미정 씨라는 분과 자주 만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은행에서 일하던 제 후배한테 들어보니 영숙 씨 명의로 된 계좌들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고 해요. 영숙은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들으니 충격이었어요.
얼마나 많이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찻집 매각 대금까지 포함해서 상당한 금액이 미정 씨 앞으로 송금됐다고 하더라고요. 영숙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돈을 그들이 빼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혼자 맞서기엔 힘들 것 같아요. 내가 도와드리죠. 동수는 진심으로 영숙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은행에서 오랫동안 일했으니까 이런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거든요. 동수의 도움으로 영숙은 더 구체적인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은행 거래 내역, 송금 기록, 서류 위조 흔적들을 하나씩 찾아냈습니다. 이게 다 증거가 될까요? 충분합니다. 특히 서명 위조는 명백한 범죄 행위예요. 그런데 그때 영숙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재구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어디 있어? 집에 없네. 아, 잠깐 산책하러 나왔어요. 빨리 들어와. 저녁 준비해야지. 영숙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재구가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걱정됐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재구가 서재에서 뭔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영숙이 들어가려 하자 재구가 재빨리 문을 닫았습니다. 뭐 하세요? 아, 아무것도 아니야. 좀 이따 나갈게. 재구의 행동이 수상했어요. 영숙은 재구가 나간 후 서재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책상 위에 있던 서류들이 모두 없어져 있었어요. 그날 밤 영숙은 재구의 휴대폰을 확인해 보려고 했어요. 재구가 깊이 잠든 사이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가져왔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확인해 보니 미정과 주고받은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내일 서류마저 정리하자. 이제 거의 끝나간다. 응, 빨리 끝내고 우리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 영숙이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으니까 다행이야. 영숙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들이 자신을 완전히 바보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숙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동수와 함께 모은 증거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촬영한 사진들과 녹음들까지 재구와 미정의 계획을 막을 수 있는 무기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평소처럼 재구에게 아침을 차려주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응, 고마워. 재구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영숙을 연기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영숙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재구와 미정의 움직임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재구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아, 요즘 기분이 어때? 재구가 갑자기 영숙의 컨디션을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괜찮아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어제도 혼자 중얼거리고 있더라. 영숙은 깜짝 놀랐어요. 자신이 실수를 했나 싶었거든요. 그랬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응, 그리고 밤에 잠꼬대도 심하고. 재구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영숙을 바라보았어요. 영숙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재구는 영숙을 병원에 데려갔어요. 선생님, 저희 아내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기억을 잃었는데 요즘 행동이 좀 이상해요. 어떤 증상이 있나요? 혼자 중얼거리고 없던 일을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가끔 저를 못 알아볼 때도 있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영숙을 진찰했습니다. 환자분, 최근에 어떤 기분이신가요? 저는 괜찮은데요. 혹시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없는 것이 보이거나 하지는 않나요? 영숙은 당황했어요. 의사가 마치 자신을 정신병 환자 취급하는 것 같았거든요.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검사가 끝난 후 의사는 재구와 따로 상담을 했습니다. 영숙은 밖에서 기다리며
불안한 마음으로 있었어요. 남편분, 환자분이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숙은 문틈으로 들리는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치매요? 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혈관성 치매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억장애와 함께 망상 증상도 나타날 수 있어요. 영숙은 가슴이 답답했어요. 자신은 멀쩡한데 치매라고 진단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약물 치료부터 시작해보죠. 이 약을 하루 3번 드시게 해주세요. 의사가 처방전을 써주었어요. 영숙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재구는 영숙에게 약을 주며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 약 먹으면 기억이 좋아진다고 하더라. 정말 먹어야 하나요? 당연하지. 의사가 처방해 준 건데. 영숙은 할 수 없이 약을 받았어요. 하지만 뭔가 의심스러워서 나중에 몰래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재구가 잠든 사이 약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 이 약은 치매 치료제가 아니라 수면제와 신경안정제였습니다. 이게 뭐야? 영숙은 충격을 받았어요. 재구가 자신을 의도적으로 몽롱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부터 영숙은 약을 먹는 척만 했습니다. 재구가 보는 앞에서는 약을 입에 넣었다가 나중에 몰래 뱉어냈어요. 며칠이 지나자 재구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수가 아이들한테 전화해야겠어. 왜요? 당신 상태가 심각해지고 있어. 의사가 가족들과 상의하라고 하더라. 영숙은 불안해졌어요. 재구가 아이들에게까지 거짓말을 하려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들과 딸이 집으로 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엄마 상태가 안 좋다고 하던데. 아니야, 나는 괜찮아. 엄마, 요즘 이상한 행동 많이 하시죠? 재구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어제도 없는 사람이랑 대화하고 있더라. 그런 적 없어요. 영숙은 억울했지만 아이들의 표정을 보니 이미 재구의 말을 믿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요즘 기억이 가끔씩 끊기시죠? 아니야, 정말 아니야. 하지만 아이들은 영숙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재구가 미리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은 이미 영숙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요? 치매 초기라고 하더라. 약도 처방받았고. 아들이 영숙에게 물었어요. 엄마, 약은 잘 드시고 계세요? 응, 먹고 있어. 영숙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진실을 말해봤자 아무도 믿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영숙은 혼자 방에 앉아 있었어요. 가족들이 모두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정말로 내가 이상한 건가? 잠깐 자신조차 의심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자신은 분명히 멀쩡했고 재구와 미정의 계획도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며칠 후 최동수에게 연락했어요. 동수 씨, 큰일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재구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해요. 영숙은 동수에게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모두 말했어요.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영숙 씨가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만들어서 재산 처분을 쉽게 하려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우선 그 약을 검사해 봐야겠어요. 그리고 영숙 씨의 정신 상태가 정상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동수는 믿을 만한 의사를 소개해 주었어요. 영숙은 몰래 그 의사에게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으세요. 치매는 더더욱 아니고요. 정말요? 네, 인지 기능도 정상이고 기억력도 나이에 비해 오히려 좋은 편이에요. 영숙은 안도했어요. 자신이 정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가족들이 이미 재구의 말을 믿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아이들까지 영숙을 의심하고 있어서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재구가 또 다른 폭탄 선언을 했어요. 영수가 의사가 입원 치료를 받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 입원요? 응,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영숙은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재구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입원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의사가 싫어요. 영숙은 단호하게 거부했어요. 하지만 재구의 표정을 보니 포기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계속 깨어 있었어요. 재구가 언제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겠어서 잠을 잘 수가 없었거든요. 새벽 2시쯤 재구가 조용히 일어나서 전화를 걸었어요. 내일 데려갈게. 준비해놔. 영숙은 가슴이 뛰었어요. 분명 자신을 어디론가 보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재구의 계획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행동해야 했거든요. 여보, 일찍 일어났네. 응, 잠이 안 와서. 재구는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영숙은 그의 진짜 의도를 알고 있었어요. 오늘 병원에 같이 가자. 왜요? 의사가 다시 한번 검사해 보자고 하더라. 영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분명 입원시키려는 계획의 일부일 거예요. 저는 가기 싫어요. 영수가 내 몸을 위한 일이야. 가족들도 모두 걱정하고 있어. 재구는 다정한 척했지만 영숙에게는 위협으로 들렸어요. 점심시간 즈음 아들과 딸이 집에 왔어요. 미리 재구가 부른 것 같았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에 가세요. 아니야, 나는 괜찮다고. 엄마, 어젯밤에도 혼자 중얼거리고 계셨어요. 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영숙은 억울했지만 뭐라고 변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다 같이 가니까 무서워하지 마세요. 아들도 영숙을 설득했어요. 영숙은 할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가 영숙과 면담을 시작했어요. 환자분, 요즘 어떤 기분이세요? 괜찮아요. 가족분들 말로는 밤에 혼자 중얼거리신다는데. 그런 적 없어요. 혹시 누군가 당신을 해치려고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의사의 질문이 이상했어요. 마치 영숙이 피해망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남편분이나 자녀분들이 당신에게 나쁜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영숙은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사실을 말하면 정말로 망상이라고 생각할 것 같았거든요. 아니요. 면담이 끝난 후 의사는 가족들과 따로 상담했어요. 영숙은 복도에서 기다리며 불안해했습니다. 환자분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문틈으로 들려왔어요. 어떻게 심각한가요? 재구가 물었습니다. 피해망상과 기억장애가 함께 나타나고 있어요. 가족들에 대한 불신도 생기기 시작했고요. 영숙은 깜짝 놀랐어요.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의사가 왜 그렇게 말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집에서는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입원을 꼭 해야 하나요? 딸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환자분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가족분들을 위해서도 그게 좋겠어요. 영숙은 문 너머로 들리는 대화에 절망감을 느꼈어요. 모든 것이 재구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가족들이 나왔어요. 엄마, 의사 선생님이 잠깐 입원하시는 게 좋겠다고 하세요. 싫어요. 저는 집에 있을래요. 엄마, 우리도 엄마가 걱정돼요. 며칠만 입원해서 정확한 검사 받아보세요. 아이들까지 영숙을 설득했어요.
영숙은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정말 싫어요. 영숙이 강하게 거부하자 재구가 나섰어요. 영숙아, 의사 말에 따라야지. 내 건강을 위한 일이야. 저는 아무 병도 없어요. 봐라, 저런 식으로 거부하는 것도 증상 중 하나라고 의사가 그러더라. 재구는 아이들에게 속삭였어요. 영숙의 모든 반응이 병의 증상으로 해석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영숙은 방광제로 입원하게 되었어요. 정신과 병동의 차가운 병실에 혼자 앉아 있으니 정말로 자신이 미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영숙은 절망감에 빠졌어요. 가족들마저 재구의 편에 서 있었고 의사도 재구의 말만 믿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재구가 병문안을 왔어요. 어때? 여기 괜찮지? 집에 가고 싶어요. 의사가 일주일은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 정확한 검사를 받아야 하니까. 재구는 여전히 다정한 척했지만 영숙은 그의 속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숙아, 내가 입원해 있는 동안 집안 정리를 좀 해야겠어. 무슨 정리요? 서류 정리하고 필요 없는 건 정리하고. 영숙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자신이 없는 사이에 재구가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겠었거든요. 제가 퇴원하고 나서 함께해요. 아니야, 너는 치료에만 집중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재구가 나간 후 영숙은 최동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동수 씨, 큰일이에요. 제가 지금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뭐라고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영숙은 그동안 일어난 일들을 모두 말했어요. 너무 심각한 상황이네요. 재구 씨가 영숙 씨가 없는 사이에 뭔가 할 가능성이 높아요. 어떻게 해야 하죠? 우선 제가 영숙 씨 집 주변을 지켜보겠어요. 그리고 빨리 퇴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어요. 동수의 말에 영숙은 조금 안심했어요. 적어도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한 명은 있었거든요. 며칠 후 동수가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왔어요. 영숙 씨, 재구 씨가 어제 미정 씨와 함께 집에 왔었어요. 그리고 큰 짐을 들고 나가더라고요. 짐이요? 네, 서류 상자 같은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부동산 중개업소 사람이 집을 보러 왔더라고요. 영숙은 머리가 하얘졌어요. 재구가 자신이 입원한 사이에 집까지 팔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미정 씨가 이미 그 집에서 살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어젯밤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미정 씨가 집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영숙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자신이 평생 살던 집에 미정이 버젓이 들어와 살고 있다니. 동수 씨, 제가 하루빨리 여기서 나가야겠어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대로 있을 수는 없어요. 그날 밤 영숙은 잠들지 못하고 계속 생각했어요. 재구와 미정이 자신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숙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자신을 무력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영숙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영숙은 담당 의사에게 퇴원 요청을 했어요.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았는데요. 저는 정말 괜찮아요. 집에서 약만 먹으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의사는 쉽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영숙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번 일주일째 되는 날 영숙에게 기회가 왔어요. 최동수가 병원 CCTV 관리실에서 일하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영숙 씨, 큰 소식이 있어요. 동수가 병실로 면회를 왔을 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무슨 소식이에요? 병원 복도 CCTV에 재구 씨가 약을 바꿔치기 하는 장면이 찍혀 있어요. 영숙은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재구의 범죄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찾은 거였습니다. 정말요? 네, 영숙 씨가 이번 둘째 날 밤이었어요. 재구 씨가 간병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영숙 씨 침대 옆 약통에서 정신과 치료제를 꺼내더니 주머니에서 더 강한 수면제와 정신안정제를 꺼내서 바꿔 넣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혔어요. 동수는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래서 영숙 씨가 계속 몽롱한 상태가 된 거였어요. 원래 처방받은 약보다 훨씬 강한 약으로 바꿔서 의식을 흐리게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런 거였구나. 영숙은 그제서야 왜 병원에서 자꾸 정신이 없었는지 이해가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재구 씨가 의사에게 뒷돈을 준 정황도 있어요.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니 의사 개인 계좌로 상당한 금액이 송금됐더라고요. 동수는 조심스럽게 USB를 영숙에게 건네주었어요. 이 안에 모든 증거가 들어있어요. CCTV 영상,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재구 씨와 미정 씨의 위조 서류들까지.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동수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뭔가요? 재구 씨가 오늘 오후에 가족들을 불러서 중요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영숙 씨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려는 것 같아요. 영숙은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재구가 마지막 수를 두려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죠? 영숙 씨가 직접 나서야 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동수의 말에 영숙은 결심했어요. 이제는 숨어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후 2시 영숙은 병원을 몰래 빠져나왔어요. 다행히 점심시간이라 간병인들도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영숙은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 모든 것을 끝낼 때가 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재구의 차와 함께 아들, 딸의 차도 보였어요. 그리고 낯선 차 한 대가 더 있었습니다. 아마 미정의 차인 것 같았어요. 영숙은 뒷문으로 조용히 들어갔어요.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들아, 너희 엄마 상태가 정말 심각해. 재구의 목소리였어요. 의사가 뭐라고 했어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치매가 많이 진행됐대. 이제 집에서 돌보기 어려운 상태라고 하더라. 영숙은 가슴이 뛰었어요. 재구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딸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전문 요양원에 보내는 게 좋겠어. 그리고 재구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뭐요? 집도 처분해야 할 것 같아. 치료비가 많이 들거든. 영숙은 분노가 치솟았어요. 재구가 집까지 팔아서 미정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빠, 그건 너무 성급한 것 아니에요? 아들이 망설이며 말했어요. 아니야, 이미 미정이가 도와주기로 했어. 그때 미정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재구 씨 곁에서 도와드릴게요. 영숙이도 예전에 절친했던 사이니까. 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거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제 누가 미쳤다고 말할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영숙을 바라봤어요. 엄마, 어떻게 여기에? 재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나도 이제 지쳤어. 영숙은 가방에서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호텔에서 다정히 찍힌 두 사람의 사진. 영숙이 재구와 미정의 사진을 테이블에 올려놓자 아이들이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두 번째, 거액 송금 내역. 영숙은 은행 거래 명세서를 꺼냈어요.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미정 앞으로 수십 차례 거액이 송금된 기록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재구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어요. 세 번째,
위조된 혼인신고 서류. 영숙이 재구와 미정의 혼인신고서를 내밀자 딸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빠, 이게 정말이에요? 그건, 네 번째, 약 바꿔치기 CCTV 영상. 영숙은 노트북을 켜서 병원 복도 CCTV 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에는 재구가 간병인이 자리를 비운 깊은 밤 영숙의 병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 약통에서 정신과 치료제를 꺼내더니 자신의 주머니에서 더 강한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꺼내 바꿔 넣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당신이 내 약을 수면제로 바꿔서 의식을 흐리게 만들려고 했던 거지. 영숙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이건 재구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다섯 번째, 의사 매수 증거. 은행 거래 내역에는 재구가 담당 의사 개인 계좌로 송금한 기록까지 나와 있었어요. 아들과 딸은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미정은 무릎을 꿇으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영수가 미안해. 난 사랑했을 뿐이야. 사랑? 영숙은 차갑게 웃었어요. 친구의 남편을 빼앗고 친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게 사랑이야? 그게 아니야. 우리는 정말. 그만해. 영숙이 소리를 지르자 미정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어요. 재구는 계속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영수가 오해야. 나는 그냥. 오해? 영숙은 재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내가 혼수 상태일 때 빨리 죽어달라고 한 그 말도 오해야? 재구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너희들이 나를 바보로 생각했겠지만 난 다 들었어. 다 알고 있었어.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정말 다 알고 계셨어요? 응,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었어. 너희 아빠가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한 것도, 재산을 빼돌린 것도, 집을 팔려고 한 것도. 영숙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이제 끝이야. 영숙은 휴대폰을 꺼내 112에 신고를 했어요. 여보세요. 신고할 일이 있습니다. 사기와 문서 위조, 그리고 상해 미수 사건이요. 재구는 마지막까지 발버둥 쳤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드러난 상태였어요. 미정은 계속 울면서 용서를 빌었지만 영숙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도착했고 재구와 미정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어요. 아이들은 충격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아빠 말만 믿고. 괜찮아. 이제 모든 게 끝났어. 3개월이 지났습니다. 박재구는 사기와 문서 위조, 상해, 미수 혐의로 3년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어요. 윤미정 역시 공범으로 2년형을 받았습니다. 법정에서 재구는 마지막까지 눈물로 용서를 빌었지만 영숙은 단 한 번도 그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판결문을 들으며 영숙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숙은 다시 찻집을 열었어요. 예전 자리는 이미 다른 사람이 쓰고 있어서 조금 더 조용한 골목에 새로운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간판도 새로 달았어요. 새로운 시간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영숙 씨, 정말 다행이에요. 첫 손님은 역시 최동수였어요. 그동안 영숙을 도와준 고마운 사람이었죠. 동수 씨 덕분에 이런 날이 올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영숙 씨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영숙은 정성스럽게 차를 우려 동수에게 건네주었어요. 예전과 같은 손길이었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달랐습니다. 누군가를 속이거나 속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영숙 씨, 아이들은 어때요? 처음엔 많이 힘들어했어요. 아빠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해한다고 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말이에요. 실제로 아들과 딸은 처음에는 충격에 빠져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영숙의 편에 서게 되었어요. 특히 딸은 영숙에게 눈물로 사과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아빠 편만 들고. 괜찮아. 너희도 속은 거야. 영숙은 아이들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어요.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찻집에는 예전 단골들도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소문을 듣고 온 새로운 손님들도 있었고요. 영숙 씨, 정말 대단해요. 그런 어려운 일을 혼자 견뎌내시다니. 혼자가 아니었어요. 좋은 분들이 도와주셨거든요. 영숙은 겸손하게 말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어느 날 오후 영숙은 찻집에서 혼자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창가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시간이 이제는 가장 소중했습니다. 그때 찻집 문이 열리며 낯선 여성이 들어왔어요. 혹시 김영숙 씨세요? 네, 맞아요. 저는 기자인데요. 영숙 씨 이야기를 기사로 써도 될까요?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영숙은 잠깐 생각했어요.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네, 좋아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제 이야기의 핵심은 복수가 아니라는 점을 꼭 써주세요. 기자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복수가 아니라면 뭔가요? 자존감 회복이에요. 영숙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남편과 친구에게 복수하려고 싸운 게 아니에요. 제 자신을 되찾기 위해 싸운 거예요. 기자는 영숙의 말에 감동받은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영숙의 이야기는 신문 사회면에 큰 기사로 실렸습니다.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은 여성의 용기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가 나간 후 찻집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용기를 얻고 싶어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영숙 씨, 저도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영숙 씨처럼 강해지고 싶어요. 영숙은 그런 분들에게 차를 대접하며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위로의 말보다는 따뜻한 차 한 잔과 진심 어린 경청이 더 큰 힘이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어느 저녁 영숙은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예전에 영숙은 항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았어요. 남편의 눈치, 아이들의 눈치, 심지어 손님들의 눈치까지.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고 자신의 의지로 결정하며 살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가는 시간, 영숙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하지 않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마음을 기록하고 싶었거든요. 오늘도 새로운 하루였다. 찻집에 온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느낀 것은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아픔 때문에 자신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깨달았다. 영숙은 펜을 잠시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죽은 줄 알았던 내가 살아난 건 복수 때문이 아니라 다시 나답게 살기 위해서였구나. 그 순간 영숙은 깨달았어요. 진정한 승리는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라는 걸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영숙은 평소보다 일찍 찻집을 열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 기대되었거든요. 어서 오세요. 첫 손님을 맞으며 영숙은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그 미소는 진짜였습니다. 누군가를 속이기 위한 가면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미소였어요.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 앉아 차를 따르며 영숙은 생각했어요. 인생의 후반부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을 말이죠. 새로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 영숙의 얼굴에는 평온함과 만족감이 가득했어요. 이제야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이 사연이 마음에 남는다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에게 널리 공유해 주세요. 어쩌면 그들의 인생 속에도 같은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사연 따라 삼천리였습니다.